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작은 카페에서 친구 4명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지난 봄 벚꽃놀이로 넘어갔죠. 저는 웃으며 그날 갔던 장소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간 그게 뭐였더라. 순간 입술 끝에서 단어가 맴돌았지만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혀끝에 걸려 있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비눗방울처럼요. 주변 친구들이 기다리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고 손끝은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묘한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왜 요즘 부쩍 많아진 걸까? 혹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 이런 순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나요? 회의 자리에서,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손주 앞에서 말이 막혀버리는 그 난감함. 그때의 침묵은 길게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나 괜찮은 걸까? 라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먼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결코 치매 전조만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심지어 방송에 나와 말 잘하는 사람들도 종종 겪는 정상적인 뇌 반응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혀끝 현상이라 부릅니다. 단어를 알고 있지만 그 단어로 가는 길목이 잠시 막힌 상태죠. 마치 잘 알던 동네 길이 공사 중이라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단어를 찾는 뇌의 경로가 잠깐 우회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억지로 단어를 잡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조급함을 느끼는 순간 더 깊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래를 손에 꼭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잠시 멈추고 그 단어와 관련된 다른 단서들을 차근차근 떠올려야 합니다. 장소라면 그곳의 풍경, 냄새, 함께 갔던 사람, 들었던 음악. 이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단어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생활 속에서 종종 씁니다. 몇 달 전 병원 대기실에서 한 어르신이 연예인 이름이 생각 안 난다며 답답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왔던 드라마는 뭐였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 병원 드라마라고 하셨고 그러자 곧바로 이름이 떠오르더군요. 뇌는 이렇게 우회로를 찾으면 금세 길을 열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생각난 걸 바로 말하려다 단어가 비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한 문장을 끝까지 마친 후 다음 문장을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단어를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어 훨씬 매끄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78세의 한 지인은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 읽은 단어 중 하나를 골라 손주에게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단어는 배려야. 네가 친구한테 의자를 양보한 게 바로 배려야. 이렇게 입 밖으로 자주 꺼내는 단어는 뇌 속에서 자주 쓰는 정보로 분류돼 언제든 꺼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하루 동안 단어가 막혔던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관련된 그림을 먼저 그려보기. 하루에 한 번은 새로운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기. 이 2가지만 지켜도 머릿속의 하얀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단어가 잠시 멀어져 있는 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조금 돌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그 돌아가는 길에서 더 따뜻한 기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뇌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50세 이후에도 80세가 되어도 대화를 즐겁게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혀끝 현상은 마치 잊은 단어가 우리를 놀리듯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아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꺼내려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젊은 대학생들,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 심지어 하루 종일 말하는 아나운서도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뇌는 단어를 사전처럼 줄 세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 속에 담아둡니다. 예를 들어 봄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우리는 봄의 따뜻한 햇살, 꽃향기,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어린 시절 봄 소풍의 추억까지 함께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망 중 한 고리가 약해지면 단어를 꺼내오는 길이 잠시 끊어집니다. 그 순간 아무리 혀끝에서 맴돌아도 단어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급해지지 않고 다른 경로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허공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머리를 긁적입니다. 이건 뇌가 정보를 찾기 위해 내부 검색을 돌리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기억해 하며 머리를 쥐어짜면 뇌는 오히려 긴장 상태에 빠져 단어를 더 깊이 숨겨버립니다. 모래를 움켜쥘수록 더 빠져나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어가 막혔다면 그 단어와 연관된 정보를 하나씩 떠올려 보라고요. 예를 들어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온 영화, 드라마 장면, 함께 출연한 배우, 대사 한 줄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뇌 속의 연결망이 차례로 열리면서 원래 찾던 단어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며칠 전 한 70대 어르신과 이런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친구와 대화 중 음식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곤란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음식이 국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볶은 건가요? 그분은 국물이 있고 고기가 들어가고 갈비탕 하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듯 단서를 조금씩 되짚어 가면 단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납니다. 또 하나, 이 과정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말을 내뱉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어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죠. 말을 시작하기 전에 호흡을 깊게 하고 문장을 천천히 이어가면 뇌는 필요한 단어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이런 훈련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5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바다라면 파도 소리, 짠내, 모래, 갈매기, 해질녘 풍경.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잊고 있던 단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훈련은 단어 회상 능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 단어를 자주 꺼내 쓰는 것입니다. 뇌는 자주 쓰는 단어를 앞자리에 두고 잘 쓰지 않는 단어는 깊숙이 넣어둡니다. 그러니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보세요. 혹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평소 쓰지 않던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혀끝 현상을 다루는 법을 익히면 갑작스러운 단어 공백에 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지키는 자신감도 함께 생기죠.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문을 여는 다른 열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단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손안에 늘 붙어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에서 80대 사이의 분들은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는 느낌을 스마트폰 시대 이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라디오 뉴스 하나를 끝까지 들었고 신문 한 면을 다 읽고 나서야 다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를 듣다가 카톡이 오면 중간에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용이 흐릿해져 있죠. 뇌는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짧고 빠른 정보가 계속 밀려들면 뇌는 이건 오래 기억할 필요 없는 정보라고 판단해 깊이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쇼츠나 10초짜리 영상에 오래 노출되면 처음엔 재미있지만 곧 비슷한 영상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얕게 저장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오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조차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칠 전 한 60대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저는 그분의 하루를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중간에 손주 사진이 카톡으로 와서 열어보고 그 다음엔 쇼핑몰 알림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뉴스를 틀었지만 이미 앞의 내용은 희미해진 상태였죠. 이렇게 집중이 계속 끊기면 기억의 줄이 풀려버립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이 잦을수록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비활성화되는데 해마는 장기 기억을 만드는 핵심 기관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잠시 집중을 잃고 그 순간 뇌는 방금 전 정보를 임시 저장소에서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떠올리려 할 때 그 연결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단일 집중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책만, 뉴스를 볼 때는 뉴스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만 바라보는 것이죠.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은 뇌에게 이건 중요한 정보라는 신호를 보내고 더 깊게 저장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특히 짧은 영상이나 빠르게 소비하는 콘텐츠의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대신 길이가 조금 있는 기사나 다큐멘터리를 보며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책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고 그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로 옮기는 순간 기억은 더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생각하기 훈련입니다. 우리는 빠른 세상 속에서 빨리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뇌는 속도가 아니라 집중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답을 3초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를 정확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대화 중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온전히 대화에만 집중해 보세요. 점차 그 시간을 늘리면 뇌는 다시 깊게 기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의 말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들을 수 없다.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깊이 느끼고 기억하는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무한한 정보보다 지금 눈앞의 대화와 표정, 목소리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손안의 소음을 잠시 꺼보는 건 어떨까요? 그 조용한 틈에서 잊고 있던 단어들이 다시 또렷하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려는데 입속에서 단어가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구나.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그 단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는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자주 쓰는 정보는 금방 꺼낼 수 있도록 앞으로 꺼내두지만 쓰지 않는 정보는 잘 안 쓰는 물건처럼 깊숙이 넣어두죠. 예를 들어 몇 년 전까지 자주 다니던 식당의 전화번호는 또렷하게 기억했지만 그 식당에 가지 않게 되자 금세 잊어버립니다. 매일 입력하는 집 비밀번호는 아무 생각 없이 누르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은 계좌 비밀번호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단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어휘는 뇌 속에서 먼지가 쌓인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국의 70대 김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시사 얘기, 드라마 얘기, 정치 얘기까지 다양하게 했는데 요즘은 늘 똑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얘기만 하다 보니 단어가 단순해졌어. 같은 환경, 같은 대화 패턴이 계속되면 사용하는 단어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기억 속 어휘 창고는 점점 비어 보이게 됩니다. 이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의도적인 단어 바꾸기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다 대신 풍미가 깊다, 기분이 좋다 대신 상쾌하고 힘이 난다, 괜찮아요 대신 문제 없습니다 처럼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면 뇌는 이 단어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 다시 앞쪽에 저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읽기만 하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직접 입으로 말하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책을 읽을 때 한 문장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말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신문에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우리 동네 시장도 경기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처럼요. 세 번째 방법은 일상 속 말하기,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는 60대 남성은 매일 저녁 TV 뉴스를 보며 3개의 새로운 단어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그 단어를 넣어 가족과 대화합니다. 오늘 뉴스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단어가 몸에 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은 감각을 이용한 단어 회상입니다. 예를 들어 꽃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 꽃의 색, 향기, 계절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렇게 감각과 함께 단어를 불러내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기억이 살아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떠오르시나요? 그 말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의도적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들려주며 대화를 나누세요. 아인슈타인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어도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선명해지고 안 쓰면 점점 희미해집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그 단어를 생활 속에서 직접 써보는 것. 그것이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고 대화 속에서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엔 조금 어색해도
어느새 그 단어들이 내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기의 자신감을 되찾고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첫 걸음입니다. 말이 막히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생각하는 속도와 말하는 속도의 불일치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진행 중인데 입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반대로 입이 너무 빨라서 생각이 차에 정리되기도 전에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죠. 그 순간 단어가 비어버리면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공백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발언할 차례가 다가왔을 때 머릿속에 전하려는 요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시작하니 중간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며 뜸을 들이게 되죠. 상대방의 시선이 느껴지고 마음속에서는 빨리 말해야 한다는 압박이 밀려오면서 생각은 점점 더 뒤엉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함과 긴장이 겹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작업기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기억은 머릿속의 임시 메모장과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잠시 저장하고 거기서 꺼내 쓰는 기능이죠. 하지만 이 메모장에는 용량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면 일부 내용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기 속도를 조절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빠르게 단어를 찾아내려 애쓰기보다 한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게 뭐더라 하고 멈추는 대신 이건 이런 상황에서 자주 쓰는 물건인데 하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단어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고 대화의 흐름도 유지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장 길게 이어가기입니다. 단어가 막혔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변 설명을 붙여 문장을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된 드라마인데 가족 이야기를 다뤘어요. 처럼요. 이 방식은 뇌가 자연스럽게 단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중요한 자리에서의 사전 연습입니다. 발표, 회의, 가족 모임 등 긴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핵심 단어와 문장을 적어보고 연습하는 겁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모임 전에 메모지에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두고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말이 막히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네 번째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나 다른 걱정을 동시에 떠올리면 작업 기억이 과부에 걸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에만 집중하면 단어 회상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차분히 속도를 조절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말이 더 매끄럽게 이어지고 단어를 찾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빠르게 가려면 오히려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말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말이 막히는 순간이 온다면 숨을 고르고 한 문장씩 이어가 보십시오. 그 순간 뇌는 다시 흐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방금까지 생각했던 단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이런 일은 중요한 자리일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았을 때, 면접에서 대답을 하려는 순간, 가족 행사에서 많은 눈이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때 마음속에서는 실수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단어는 더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이 현상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뇌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뇌의 전두엽은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긴장이 높아지면 이 부위의 기능이 둔해집니다. 대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뇌는 지금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단어를 찾는 일은 뒤로 밀리고 도망갈지 방어할지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발표 도중 말을 잇지 못해 당황하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준비했던 내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빨리 말해야 한다는 압박이 겹치자 그분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단어를 찾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렇다면 이 불안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이때 심호흡을 깊게 하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전두엽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세육호흡법을 해보세요. 단 몇 번만 반복해도 심장이 진정되고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회상입니다. 완벽한 문장을 떠올리려 하지 말고 전하고 싶은 핵심 단어 하나만 먼저 기억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라는 키워드만 떠올려도 관련된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시선 조절입니다. 불안은 시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 중에 모든 청중의 눈을 마주보려 하면 긴장이 커집니다. 대신 편안한 표정을 짓는 한두 명의 얼굴이나 벽 한쪽을 바라보며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선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생각이 덜 꼬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사람은 성공 경험을 반복할수록 자신감이 쌓입니다. 하루에 1분씩 거울 앞에서 짧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처음엔 혼자, 그 다음엔 가족 앞에서, 그리고 작은 모임에서. 단계적으로 말하는 경험을 늘리면 긴장 상황에서도 뇌가 평소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불안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그 반응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단어가 잠시 떠오르지 않아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실천표가 있습니다. 7일 실천표입니다. 1일차, 하루에 1분 거울 앞에서 말하기 연습. 2일차, 오늘의 키워드. 한 개 정하고 하루에 3번 사용. 3일차, 스마트폰 없는 10분 대화. 4일차, 4-6호흡법, 5회 반복. 5일차, 새로운 표현, 한 개를 배우고 말에 적용. 6일차, 3분간 지난 추억 이야기하기. 7일차, 스스로의 변화 기록하기. 이렇게 작은 습관만 유지해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줄어들고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순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내라는 뇌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억과 대화를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장남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거칠게 쥐어짰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피로와 무거움이 숨길 수 없이 전해졌다. 순간 식탁 위의 그릇소리마저 멎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목이 바싹 마르고 가슴속이 먹먹하게 막혀 숨조차 가빠왔다. 72년 동안 수많은 풍파를 견뎌왔지만 이렇게 깊이 가라앉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나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다. 젊은 날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웃음을 지켜주려고 애썼다. 언제나 나는 울타리였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댈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 머릿속에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스쳤다. 내겐 그곳이 마치 삶의 종착역 같았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는 곳. 문틈 사이로 빛조차 조절할 수 없는 생활. 내가 원할 때 나갈 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웃을 수도 없는 하루. 내 이름 대신 방번호로 불리는 삶.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귓가에 파고들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건 젊은 시절 아버지의 굵은 손마디와 어머니의 굽은 허리였다. 그들은 한 번도 나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아들로서 이 나이에 떠나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걸까? 자녀들은 바쁘다. 그들의 삶도 무겁다.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마음은 거부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나이 들기를 꿈꿨는데 그 꿈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창밖은 새벽의 정막에 잠겨 있었다. 불 꺼진 아파트 창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저 창 너머에도 나처럼 이 밤을 견디는 노인이 있겠지. 간병인을 쓸까? 요양원에 갈까? 혼자 남을까? 왜 우리의 노년은 이렇게 선택지가 좁고 차가울까? 아침이 오면 뭐라고 할까? 그래, 가겠다 라고 순순히 말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붙잡을까?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그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진다.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떠나야 한다는 것을. 문제는 내가 떠날 곳이 살만한 곳이냐는 거였다. 그 새벽 나는 결심했다. 남들이 정해준 길 위에만 서 있지 않겠다고.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낯설어도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 남은 날들을 스스로의 발로 걸어가겠다고. 그 결심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땐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멈추면 내 노년은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기만 할 것이다. 나는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 있었으니까. 나는 장남의 제안을 뒤로하고 잠시 그의 집에 머물렀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다.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 배웠고 나도 그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젓가락 끝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님, 혹시 방에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순간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곧 덧붙였다. 아버님이 밥 드실 때 젓가락 소리가 좀 커서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네요. 그날 이후 나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었다. 식탁에서 내 자리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가족의 일원에서 머물다 가는 손님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밥상은 함께 숨을 쉬는 공간이었는데
그 숨결에서 나는 점점 멀어졌다. 작은 딸의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딸이 다가와 리모컨을 건넸다. 아버지,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소리를 조금만 줄이세요. 그 후로는 TV를 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밤이 되면 화장실에 가는 발자국 소리마저 문제가 됐다. 아버지, 밤에는 조심하세요. 발소리가 커서 애들이 깨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밤에는 물을 덜 마셨다. 될 수 있으면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조금씩 더 조용해졌고 조금씩 더 작아졌다. 집안의 그림자가 된 듯 나의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부모의 집은 자녀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방 하나를 빌려 사는 세입자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깊은 고독이 되어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자녀와 함께 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나는 간병인을 두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자녀의 집에서 느낀 불편함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무거울 거라는 사실을. 간병인을 부르기로 한 건 단순했다. 나를 챙겨줄 가족이 없으니 돈을 주고서라도 도움을 받자는 생각이었다. 24시간 상주 간병인, 월 4복 50만 원. 비싸지만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고 병원에도 동행해 준다니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다. 첫날 그녀는 밝은 미소로 말했다. 아버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그래,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말투에 미묘한 변화가 스며들었다. 아버님,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었는데 여긴 반찬이 조금 소박하네요. 식비를 조금 더 주시면 제가 더 잘 챙겨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은근한 불만이 섞인 말이 이어졌다. 이렇게 검소하시면 제가 밥하는 보람이 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며 일하고 싶잖아요. 그건 단순한 반찬 얘기만이 아니었다. 물을 아껴 쓰자고 하면 설거지를 이렇게 조금만 물로 하면 힘드네요. 다른 집은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주는데 밤에 불을 끄면 아버님, 밤에도 여기만 불 켜놓으면 안 될까요? 너무 어두워서 불편해요. 마치 내가 평생 지켜온 절약 습관이 그녀에게는 불편한 근무 환경이 되어버린 듯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들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원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기준에 맞추자면 나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야 했다. 사부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매달 쓰면서도 나는 여전히 불편하고 외로웠다. 간병인은 언제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존재였다. 관계는 고용과 해고 사이에 있을 뿐 가족과 같은 정은 없었다. 어느 날 그녀가 짐을 챙기며 말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제야 생각했다. 이렇게 돈을 쓰면서도 편안하지 않다면 이게 정말 최선일까? 가족의 곁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음 선택지는 무엇일까? 머릿속에 다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것이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문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요양원은 마지막 카드였다. 더 미룰 여지도,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입소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깨끗한 복도, 반짝이는 바닥, 규격화된 침대와 옷장, 하얀 커튼.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안전과 돌봄이라는 단어가 벽마다 붙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덜컹. 내 삶의 문고리가 한 번에 낡아져 버린 느낌이었다. 첫날 일정표를 받았다. 아침 6시 기상, 9시 조식, 9시 단체 체조, 12시 중식, 15시 휴식, 18시 석식, 21시 소등.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이시니까 일정에만 잘 적응하시면 금방 편해지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낮은 질문이 계속 울렸다. 나는 이 안에서 나다운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식당으로 가는 길, 이름표 대신 방번호와 호칭으로 불렸다. 오복 3호 박성우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내 이름은 여전히 나였지만 모두가 부르는 방식은 달라졌다. 숫자와 칭호가 나를 대표했다. 국과 반찬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자리에 앉자 맞은편 노인은 알아듣기 힘든 말로 중얼거렸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세 식어버렸다. 식판의 무늬가 필요 이상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철제 숟가락 소리가 식당 가득 울렸다. 가족과 먹던 밥상 소리는 따뜻했는데 여기서의 소리는 깨끗하고 차가웠다. 오전 9시가 되자 체조 시간이 시작됐다. 음악이 흐르고 선생님의 구호에 맞춰 팔을 들었다 내렸다. 몸을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몸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금 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싶을 때에도, 조금 더 길게 느리고 싶을 때에도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있었다. 나는 대열에서 계속 반 박자씩 늦었다. 그럴 때마다 내 존재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낮잠 시간. 불이 줄고 복도는 고요해졌다. 그러나 같은 방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엔 견뎌보려고 뒤척였다. 코 고는 소리가 잦아들면 잠이 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숨을 들이쉴 때마다 더 큰 굉음이 쏟아졌다. 낯선 냄새, 낯선 숨소리, 낯선 리듬.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밤이 단 이틀 만에 모두 바뀌어버렸다. 둘째 날 저녁, TV가 켜지자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하는 척 단호하게 말했다. 박성우 어르신, 지금은 공용 시간입니다. 볼륨을 규정에 맞춰주세요.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여기서는 모든 소리가 규정으로 시작해 규정으로 끝났다. 내 감정의 크기도 내 침묵의 길이도 정해진 틀 안에 담겨야 했다. 약을 먹을 시간. 종이컵과 알약이 내 앞에 놓였다. 간호사가 시계를 힐끗 보았다. 어르신, 약이 식기 전에 드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들이켰다. 약의 쓴맛은 금방 사라졌지만 시간에 맞춰 삼켜야 하는 나라는 사실은 목 안깊숙이 남았다. 밤이 되자 복도 끝에서 소리가 났다. 옆방 할머니가 악몽을 꾸는지 신음과 외마디 비명이 번갈아 가며 터졌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자정이 지나도 새벽 2시를 넘어도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간호사가 달려왔다가 돌아가면 잠깐 고요가 찾아왔지만 다시 낯선 밤의 파도가 요양원 전체를 스쳤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 문을 하나 만들었다. 문틈으로 바람이 샜다.
여기는 함께 사는 곳인데 왜 더 외로울까? 셋째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노랗게 바랬다. 간호사는 건강 체크표에 숫자를 적고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숫자를 보지 않았다. 숫자는 내 상태를 설명할지 몰라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한다는 걸 첫 이틀 만에 알았다. 세면대에서 물을 틀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정이라는 이름의 온도. 갑자기 손끝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새벽 어시장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젊은 날, 겨울바람을 막아주던 뜨거운 국밥 그릇의 온기. 그 온기는 누군가의 표준 온도가 아니라 나와 어머니에게 꼭 맞는 온도였다. 그 기억이 끓어오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곳의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는 있어도 나를 살아있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맞은편 노인이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직원이 재빨리 주워 올렸다. 괜찮습니다니 어르신. 그 친절한 말 사이로 또박또박한 규칙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식판의 국물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어딘가 흐려졌다. 이름 대신 방번호로 불리고, 욕구 대신 시간표로 움직이고, 감정 대신 점검표로 기록되는 하루. 나는 점점 나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소등 직전 간호사가 말했다. 박성우 어르신, 이제 취침 시간이니까 TV는 끄겠습니다. 화면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방 안에 남은 건 화장실의 희미한 불빛과 코 고는 소리, 그리고 아무데도 닿지 못한 내 한숨뿐이었다.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도망치듯 나가야겠다. 이 결심은 요양원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요양원은 반드시 필요한 곳일 수 있다. 다만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는 삶의 호흡을 너무 얕게 만드는 곳이었다. 나는 아직 내 속도로 숨쉬고 내 리듬으로 걷고 내 시간으로 웃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퇴소 의사를 전했다. 직원은 놀라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게 절차를 안내했다. 방을 정리하며 침대 모서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사흘 동안 내 몸이 누웠던 자리, 내 마음이 적응하지 못했던 자리. 커튼을 젖히자 늦어름 햇빛이 쏟아졌다. 그 빛 아래서 나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나로 살겠다. 문을 나서는 발자국 소리가 복되 길게 울렸다. 숫자로 불리던 시간이 뒤로 물러났다. 바깥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아직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남들이 깔아둔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안전과 통제 사이가 아니라 자율과 존엄 사이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흘 만에 나온 요양원의 문 앞에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흘렀다. 나도 그렇게 흘러가리라. 조금 돌아가도 좋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나의 남은 날들이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규정이 아닌 숨결로 기록되길 바라며 나는 다시 한 걸음을 떼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묘한 불안이었다. 냉장고의 윙소리, 벽시계의 초침소리, 창밖 바람이 스치는 소리. 모든 소리가 크게 느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사고와 발견의 지연이라는 것을. 만약 내가 넘어져 의식을 잃는다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자녀들은 바쁘고 이웃과도 왕래가 적은 현실에서 그 답은 공허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끝에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 날 젊은 설치기사가 와서 거실,
화장실, 침실에 센서를 달았다. 움직임이 일정 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녀와 이웃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했다. 낙상 감지 센서도 부착했다. 이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된 셈이다. 아침이 되면 스마트 스피커가 내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흐리고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약을 제때 먹는 건 작은 변화였지만 생활 리듬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음성 명령으로 불 꺼줘, TV 켜줘 라고 말하면 즉시 반응이 왔다. 몸을 움직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나이에 이 작은 편리함은 큰 차이를 만들었다. 에어컨, 조명, 보일러는 스마트 플러그로 제어했다. 필요할 때만 켜고 꺼서 전기 요금을 절약했다. 예전 같으면 불필요하게 켜져 있던 전등이나 가전이 자동으로 꺼지니 한 달 생활비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다. 전기 절약이 습관이 되자 나는 다시 내가 살아온 방식, 아끼고 절제하는 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줄 수 있는 건 안전과 편리함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외로움은 여전히 내 곁에 앉아 있었다. 거실 조명이 켜지고 TV 소리가 방을 채워도 대화가 없으면 그 소리들은 금세 공허해졌다. 사람의 목소리, 웃음소리, 눈을 마주치는 순간의 온도. 그런 건 어떤 스마트 기기도 대신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나는 거울 속 나를 바라봤다. 안전장치로 둘러싸인 집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혹시 다른 길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가족과 함께 살기엔 현실적인 벽이 있고 간병인은 비용과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요양원은 내 자율성을 앗아갔다.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방식은 없을까? 며칠 뒤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완전히 함께 살진 않지만 서로의 안전과 생활을 돌봐주는 노인 공동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번쩍였다.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구조.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혹시 이게 내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아침에 잘 잤어요? 라는 인사가 오가고 식탁 위에는 함께 만든 반찬이 놓이고 병원에 갈 땐 누군가 팔을 잡아주고 위급할 땐 곧바로 달려와주는 이웃들. 그런 노년이라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율과 연결을 동시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결심했다. 이 길을 직접 걸어보기로. 안전과 편리함을 넘어 마음의 공허함까지 채워줄 수 있는 길을. 처음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뭐예요? 같이 사는 건가요? 나는 설명했다. 완전히 함께 사는 건 아니고 각자 집은 있지만 서로 돕는 공동체예요. 듣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붙어 있었다. 시작은 단순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몇몇 이웃과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이었고 공통점이 있었다. 자녀와 함께 살기는 어렵고 간병인을 두기엔 부담스럽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다는 것. 대신 혼자 살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는 마음이었다. 우선 함께 식사를 해보기로 했다. 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요일별로 돌아가며 요리를 맡았다. 혼자 밥을 먹을 때는 김치 한 조각에 밥 한 그릇으로 끝날 때가 많았지만 함께 식탁에 앉으니 반찬이 3배는 늘어났다. 식사 시간엔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오늘 반찬은 누가 했어요? 내일은 내가 국 끓일게요. 사소한 말들이지만 그 사소함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병원 동행을 약속했다. 혼자 병원에 가면 의사 설명을 놓칠 때가 많았다. 하지만 함께 가면 서로 메모를 해주고 필요한 약을 빠짐없이 챙겼다. 길이 미끄러울 땐 팔을 잡아주고 대기 시간엔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간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마음의 지지가 되었다. 안전망도 만들었다. 매일 아침 10시까지 단체 채팅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남기기로 했다. 아무 연락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전화를 하고 필요하면 집으로 찾아갔다. 작은 규칙이었지만 덕분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서로의 재능이 드러났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 클래스를 열고 바느질이 능숙한 사람은 에코백 만들기를 가르쳤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이에게는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앱을 깔아주고 사진 찍는 법을 알려줬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작은 가족이 되어갔다. 가끔은 다 같이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돌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 봄에는 벚꽃길을, 여름에는 시원한 강변을, 가을에는 낙엽이 수북한 오솔길을, 겨울에는 하얀 눈밭을 함께 걸었다. 그 길 위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사소해 보였지만 서로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경제적인 변화도 컸다.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니 비용이 절감됐다. 쌀, 채소, 양념 등을 대량으로 사서 나눴으니 한 달 식비가 1인당 평균 25만 원으로 줄었다. 생활용품도 함께 구매해 절약했고 공용 공간에서 난방과 조명을 조절해 전기와 가스 요금도 크게 낮췄다. 의료비도 함께 줄일 수 있었다.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서로 챙겨주고 건강관리 습관을 공유하면서 작은 질환은 미리 예방했다.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불과 6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요양원에서 350만 원을 쓰며 규칙에 묶여 살던 날과 비교하면 돈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유까지 얻은 셈이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주는 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차를 마시며 웃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서로의 일상에 작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받는 만큼 주는 관계. 이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함께 사는 기쁨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노년의 삶은 비싼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천천히 무너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삶의 흔적을 읽어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74세이며 피부과 전문의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피부라는 것은 단순히 미용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나이를 먹고 함께 주름을 늘려왔던 그녀를 몇 주 전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단지 화장이 잘 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뺨에 맴도는 윤기, 이마의 팽팽함, 눈가의 부드러움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시술이라도 받았어? 그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했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수십 년을 환자들에게 조언해오던 제가 정작 제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마친 얼굴, 화장기 없는 진짜 제 얼굴을 오랜만에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얇은 선들, 입가의 굴곡, 턱선을 따라 느껴지는 미세한 탄력. 저하,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보다 먼저 우리 삶의 흔적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땐 미처 몰랐던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결코 절망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를 다시 돌볼 시간이라는 몸이 보내는 따뜻한 요청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관대하고 또 회복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환자분들의 피부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부는 나이를 불문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복의 속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습관은 반드시 피부에 닿습니다. 그것은 마치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깨우듯 하루 15분만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도 피부는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도 제품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제 친구가 말했던 그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한 삶은 사실 냉장고 속 평범한 요거트 한 통에서 시작되었고 그 위에 얹은 한 스푼의 꿀이었습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싸서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그 재료들이 사실은 피부에 가장 정직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녀를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피부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마 같은 질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피부는 변화라는 응답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단 3일이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3주면 가족의 눈에도 보이며 3달이면 거울 속 당신이 먼저 느낍니다. 저는 그 진실을 수많은 환자들과 저 자신에게서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거울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포기할 것인지 혹은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늦은 시작이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시 사랑해 주기를, 손끝으로 보살펴 주기를, 그리고 삶의 흐름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잡아주기를. 피부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질서, 당신 마음의 균형, 그리고 당신 존재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낡은 거울 속에 피로한 얼굴이 아닌 따뜻한 빛을 머금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여정. 그것은 단지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먼저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삶의 누적이며 몸이 보내는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름을 나이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며 그저 받아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피부에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인지 압니다. 실제로 피부가 빠르게 늙는 가장 큰 이유는 콜라겐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 피부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 콜라겐은 풍성하게 존재합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게 지지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탱탱한 피부, 쫀쫀한 탄력, 자연스러운 윤기, 모두 이 콜라겐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 이 콜라겐은 매년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됩니다. 50대가 되면 20대 때의 60% 수준으로 감소하고 70대에 이르면 절반도 되지 않는 양으로 떨어집니다. 단순히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 또한 나빠집니다. 새롭고 탄력 있는 콜라겐이 아니라 낡고 굳은 콜라겐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무줄이 오래되어 뻣뻣해지고 한번 늘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피부도 그 탄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해 보이거나 칙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는 더욱더 예민해지고 쉽게 붉어지며 얇아지게 됩니다. 환자들 중엔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팩만 해도 금방 환해졌는데 요즘은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피부의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바른다 해도 받아들이는 토대가 약하기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인간의 노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피부의 노화는 눈에 보이기에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잔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는 그 모든 과정 뒤에는 콜라겐의 소실이라는 뚜렷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단지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며 중요한 대응의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피부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콜라겐은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영양 요소와 자극을 꾸준히 줄 경우 피부 내 콜라겐 밀도가 평균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앰플을 사용한 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며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희망이 됩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피부과 진료실에서 저는 더 이상 비싼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지금의 생활 습관을 다시 들여다보고 피부가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조언 드립니다. 피부가 살아 숨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토대가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바로 그 토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땅이 단단해야 건물이 오래가듯 피부 속 콜라겐이 든든해야 얼굴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은 특별한 제품이 없어도 우리 몸속에서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은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혈류, 충분한 수분, 천천히 스며드는 자연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손길이 그 자극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늙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돌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는 콜라겐의 손을 잡아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놀랍도록 깊고 강하게 당신의 얼굴에 닿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피부는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제게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올해로 74이신 윤미정 어르신이셨고, 처음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는 피부뿐 아니라 표정까지도 지쳐 있었습니다. 볼에는 거뭇하게 자리 잡은 기미가 짙게 퍼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피부결이 거칠고 건조하여 작은 주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피부 위에 드러나는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말해주는 듯 했지요. 진료 중 그녀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겠죠. 나이 탓이지, 뭐. 그 순간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조용한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시술도 아니고 약도 아닌 단 2가지의 재료. 바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꿀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믿어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3일이 지나고 그녀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볼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매끄러워졌고 기미의 경계가 흐릿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얼굴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에 필요한 것은 언제나 비싼 성분이나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의 리듬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바뀌었고 눈빛이 달라졌으며 말끝마다 작은 웃음이 실렸습니다. 교수님,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 작은 루틴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요거트는 단순히 유산균이 많은 식품이 아닙니다. 피부에 직접 발랐을 때 그 안에 포함된 젖산이 피부에 자극 없이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천연 유기산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꿀은 보습력과 항균력을 동시에 갖춘 자연의 선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얇아진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요거트 꿀팩을 수년간 수많은 환자에게 권유해왔고, 특히 민감성 피부이거나 시술이 부담스러운 중장년층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방법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일회성으로는 피부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운동처럼 피부도 일정한 리듬과 루틴이 필요합니다. 요거트 꿀팩은 그 루틴의 출발점이 됩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번만, 하루 1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위해 팩을 만들어 발라보세요. 그 시간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윤미정 어르신은 이후로도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갔고 그녀의 손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진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예뻐요. 피부는 누구를 속이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거울 속 얼굴이 가장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기적을 반복해서 보아왔고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회복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 당신의 냉장고 속에도 그 변화에 씨앗이 있습니다. 요거트 한 통, 꿀 한 숟가락. 믿기지 않으신다면 직접 해보세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 손길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피부는 단 하나의 비법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윤미정 어르신처럼 놀라운 결과를 얻은 분들도 대부분 그 뒤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진짜 변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해온 바로는 피부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 장기입니다. 단순히 표면만 부드럽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는 마치 다락이 있는 오래된 집처럼 바닥부터 천장까지 하나씩 맞춰가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부를 단단하게 회복시키려면 각 층을 책임지는 서로 다른 효과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3단계 회복 루틴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소개한 요거트 플러스 꿀팩으로 피부의 기초 보습과 콜라겐 활성화를 돕는 기초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 플러스 레몬팩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에 남아있는 기미, 잡티, 칙칙함과 같은 색소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레몬에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요거트의 젖산이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그 성분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단, 이 팩은 반드시 밤에만 사용해야 하며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몬 속 산이 오히려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6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색소 침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 이 레몬팩을 꾸준히 사용하셨고 그 결과 이전보다 피부톤이 훨씬 밝아지고 딸이 "엄마, 피부가 왜 이렇게 환해졌어?" 라고 말할 정도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오이팩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무려 96%에 달하고 피부 진정과 쿨링 효과가 뛰어나며 실리카, 카페산, 비타민 K와 같은 피부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피부가 햇빛과 에어컨에 지칠 때 오이팩은 즉각적인 생기를 부여합니다. 오이를 갈아 즙을 내고 요거트와 함께 섞은 뒤 10분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피부에 발라주면 그 시원함과 수분감이 피부에 바로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오이팩을 사용한 후 피부 온도가 내려간 것 같고 열감이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거트 플러스 꿀로는 회복을 시작하고 요거트 플러스 레몬으로 색을 밝히고 오이팩으로 수분과 생기를 채우는 이 3단계 루틴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피부를 회복시키며 반복될수록 그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순서를 지키며 매주 다른 팩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단조로운 자극을 주고 효과도 금세 줄어들게 만듭니다. 피부도 사람처럼 새로운 자극과 리듬을 기억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매주 주제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를 피부의 주간 트레이닝이라 부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요거트 파스쿨팩으로 보습과 콜라겐을 충전하고 둘째 주에는 요거트 파스 레몬팩으로 색소를 정리하며 셋째 주에는 오이팩으로 피부열을 내려주고 넷째 주에는 팩을 쉬고 수분크림과 바세린만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는 휴식과 자극, 공급과 정리를 번갈아 경험하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춰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루틴은 한 달에 단 3가지 재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 꿀, 레몬, 오이. 아주 평범한 것들이지만 이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피부의 운명은 바뀝니다. 당신이 하루에 15분만 시간을 내고 일주일에 2-3번만 정성껏 반복한다면
피부는 반드시 그 진심에 응답합니다. 고가의 제품 없이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을 존중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손끝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트 한 숟갈, 꿀 몇 방울, 잘 씻은 오이 반 개.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피부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피부도 휴식과 회복의 리듬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보다 더 잘 기억합니다. 언제 돌봄을 받았고 언제 방치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루틴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피부와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됩니다. 저는 이를 두고 피부의 기억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루틴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은 피부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똑같은 손길을 받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세수하듯 밤마다 이를 닦듯 팩을 바르는 시간도 하나의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으면 피부는 그 패턴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팩을 하는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로 정하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의 세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피부 온도도 조금 올라가면서 우리가 바르는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기 가장 좋은 환경이 형성됩니다. 그 결과 같은 팩이라도 언제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의 장영순 여사님은 오랫동안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관리도 제때 하지 못해 피부가 건조하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맞춰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순서대로 팩을 하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말 그대로 환해진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교수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밤마다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 말 속에는 피부뿐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회복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시술보다도 이런 변화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피부는 그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이 루틴을 시작할 땐 단순히 좋아지겠지 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 나는 나를 다시 돌보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4주 루틴의 마지막 주는 회복 주간입니다. 이때는 팩을 쉬고 수분크림과 바세린만으로 피부를 감싸주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치 몸이 운동 뒤에 휴식을 통해 근육을 회복하듯 피부도 팩이라는 자극 후에 충분한 안정이 주어져야 재생이 촉진됩니다. 너무 자주 팩을 하거나 자극적인 성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피로를 줍니다. 따라서 회복의 리듬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바세린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는 재료입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간과되기 쉽지만 피부에 수분을 가두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밤에 수분크림을 바른 후 쌀알만큼의 바세린을 아주 얇게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보습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는 바세린을 피부의 이불이라 표현하곤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피부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그 느낌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피부는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15분이 쌓이면 3개월 뒤 거울 속 당신은 분명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손길로, 정해진 리듬을 반복한다는 것. 그것은 피부를 향한 신호이자 나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늙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리듬을 잃었을 때 무너진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끝, 당신의 습관,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오며 가장 놓치기 쉬운 대상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챙기느라, 집안 돌보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뒷전이 되어버렸고 그 공백은 어느새 내 얼굴에 쌓여 깊은 주름이 되었고 내 눈빛에서 생기를 앗아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누군가 진심으로, 간절히 그 손을 잡아주기만 한다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피부를 연구하며 남들의 피부를 돌보는 일에 몰두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맨 깊은 줄이 하나둘 생기고 눈겐 웃지 않아도 주름이 자리를 잡았으며 목 아래부터 처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늙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한 저항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그 순간 저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해왔던 말을 제 자신에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다시 돌보자. 그렇게 저는 요거트와 꿀, 레몬과 오이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매일 밤 일정한 시간, 내 손끝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고 천천히 팩을 펴바르며 내 삶을 다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2주쯤 지나니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얼굴이 달라졌다고 느낀 건 어쩌면 내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피곤했던 눈 밑이 맑아졌고 입꼬리가 스스로 올라가며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피부는 곧 마음의 창문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거트를 바르는 손길이 사실은 스스로를 쓰다듬는 손길이 되고 꿀을 섞는 시간이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며 오이즙을 바르는 그 차가운 감촉이 내 몸과 마음의 열을 식혀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는 화려한 용어나 복잡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단지 피부를 위한 정보로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거울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얼굴 위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피부를 회복하는 이 루틴은 단지 외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회복을 위한 여정입니다. 하루 12~15분, 일주일 2~3번, 당신의 삶은 얼마든지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얼굴과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져가는 시간을 살지만 동시에 매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고급 에스테틱에도 명품 크림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냉장고, 당신의 손끝, 그리고 당신의 꾸준한 마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꺼내세요.
거울 앞에 선 당신에게 말하세요.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이다. 그러면 피부는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미세한 빛이, 미소가, 촉촉함이, 생기가 당신 안에서부터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듯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피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길, 그 마음, 그 사랑을